안녕하세요. 여기 사연 보내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속풀이 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말 살아보니까 속에 사연 없는 사람 없고 한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이라 갑자기 욱하고 올라올 때 많은데 여기다 풀어내고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20살 대학에 입학해 과 미팅으로 시작된 그와의 인연은 즐기게도 부부의 연까지 맺게 했죠. 솔직히 연애하는 동안 몇 번의 헤어질 위기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건 남편에 대한 사랑보다도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야, 박규철,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지수가, 나 너랑 헤어지면 진짜 못 살아.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나는 돼. 나는 너 말고도 충분히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헤어져. 제발 좀 헤어지라고.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한 연애였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워낙 온순한 성격 때문에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치였고 그럴 때마다 양보하고 물러섰어요.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모습에 성격이 좋아 보여 시작했던 그 연애가 나중엔 한심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자라면 대차고 강한 면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으니 두근거리는 감정도 어느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그에게 이별을 고했죠. 하지만 그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차라리 화를 내거나 따지기라도 했으면 저도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었을 텐데 이별을 고하는 저에게 그는 늘 눈물로 호소했죠. 헤어지면 자기는 어쩌냐고, 저 아니면 안 되는데 자기는 어쩌냐고요. 다 큰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는 걸 보며 그게 불쌍해 보이고 어디 가서 기 못 펴고 살 것 같아 걱정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고 또 별일 없다는 듯 넘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연애 기간이 벌써 10년이나 되더군요. 10년이라는 시간, 정말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그 시간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됐고 그와의 결혼은 정말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돼버렸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나온 그 사람은 장애인 복지 관련 일을 했는데 온순한 그 성격에 그나마 그 일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류 업무가 많은 그 일은 그의 성격과 잘 맞지 않았고 허구한 날 상사에게 혼이 나서 시무룩해 있기 일쑤였습니다. 월급도 박봉이라 둘 다 없이 시작한 형편에 저축이라도 하려면 정말 허리를 바짝 졸라매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가진 게 없어도 나름의 낭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비싼 건 못 사도 필요한 걸 살 때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저축해서 쌓이는 돈을 보며 내 집 마련의 희망도 가지고요. 하지만 겨우겨우 유지해가던 그 생활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막달까지도 일을 하며 버텼던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지금은 육아휴직이란 게 잘 되어 있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한 여직원은 모두 다 사직서를 써야 했던 그 시기였기에 저 또한 퇴사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지수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벌어오잖아. 그러니까 너는 우리 호영이 잘 키우는 것만 생각해. 알았지? 겨우 기본급만 받아오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하는 남편. 혹시 기죽을까봐 당신만 믿을게 라고 했던 저는 말만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걱정이 늘어졌어요. 집 대출금에 각종 보험료에 새 식구 생활비까지 여유롭게 쓰는 것도 아닌데 적금 한번 하기가 빠듯하고 경조사라도 있는 달이면 식비를 더더욱 줄여서 써야 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저도 알고 남편도 알지만 조급해하는 건 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가계부를 잡고 한숨만 내내 쉬면서도 정작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일하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돌도 안 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게 도저히 내키지가 않았죠.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저도 일하러 나갈 거고 그러면 좀 더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버티던 중에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출근한 지 반나절도 안 된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제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퇴근 시간도 아닌데 집에 왜 와? 그게 나 잘렸어.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를 아주 편하게 말하는 남편. 센터에서 전산 업무를 맡고 있었던 남편은 동료 꼬임에 넘어가서 같이 공금 횡령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했어요. 서류 작업을 남편이 하고 있으니 이 순진한 사람을 꼬여서 서류 조작을 한 모양인데 거의 대부분의 돈은 그 사람이 하고 남편은 한 달 용돈 쓸 정도만 했다는 겁니다. 금액이야 어찌되었든 같이 그 짓을 했으니 결국 발각돼서 잘린 거였죠. 왜 이제 얘기해? 그게 잘릴 줄은 몰랐어 나도. 그냥 징계 좀 받고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이 화상을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당시 저는 전에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황당하고 하루 담뱃값이 없어서 얻어피우고 했던 상황을 알기에 안쓰럽기도 하고 이미 벌어진 상황을 탐만해서 뭐하나 싶어 넘어가 줬었는데 이 인간은 그 일을 계기로 저와 사는 내내 제 옆에 붙어서 피를 쪽쪽 빨아먹고 살았어요. 그때 제가 좀 더 독하게 그를 대했더라면 제 삶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때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했어요. 남편이 어디 직장이라도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면접 보는 것마다 제대로 안 됐죠. 게다가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니 자존감도 떨어지는지 사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였죠. 그런 그를 처음에는 응원해줬어요. 못난 사람이라도 내 남편이고 내 아이 아빠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도 시간 앞에서는 변질됐어요. 곧 일어설 거라고 믿었던 남편은 갈수록 사람이 못나지고 결국 면접을 보러 나가지도 않더군요. 이렇게 있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얼른 나가서 알바라도 알아봐. 우리 호영이 굶길 생각이야? 지수가, 나도 너무 괴로워. 무책임한 남편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죠. 내가 정말 내 눈깔 찔러서 결혼을 했구나. 결혼은 불쌍하다고 하는 게 아닌데 뭐 그리 자신만만해서 이런 못난 남자를 골랐나. 저 스스로를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미 낳아놓은 아이가 있는데 헤어질 수도 없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우리 호영이 좀 봐주세요. 아니, 나라고 호영이 봐주기 싫겠니? 나도 낮에 일하는 건 너 뻔히 알잖아. 어린이집에 보낼 거예요. 오후에 오셔서 좀 봐주시면 되잖아요. 아유, 요즘 무릎도 아프고 걔 무거워서 나 들지도 못해. 어머님, 호영이 아빠 저러고 있는 거 모르세요?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네가 얼마나 면박을 줬으면 제가 그러겠어. 산 입에 거미줄 안 친다. 그러니까 네 애는 네가 키워. 책임감과 대책, 이런 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남편이 대체 누굴 닮았나 했더니 바로 어머님이었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어쩜 그렇게 닮아서 제 속을 후벼 파는지, 속이 상해서 집에 오는 길에 이혼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집구석은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수천 번 들었지만 차마 아이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막막하게 있는데 아는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험 일을 오랫동안 해온 언니였는데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온 거죠.
언니와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속에 든 이야기를 전부 꺼냈습니다. 바로 옆방에 남편이 있었지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통화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만 있던 언니가 조심스레 같이 보험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죠. 언니, 나 영업은 못하는 거 알잖아.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으면 벌써 해도 했지. 너 그때랑 지금이랑 네 처지가 달라졌잖아. 우리 한번 해보자.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언니는 제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영업을 해보라고 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하면서도 배워는 보자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아이를 보라고 하고선 센터에 나가기 시작했죠. 정말 할 생각으로 나간 건 아니었는데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비도 나오니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또 보험이 페이가 세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보고 했더니 점점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언니, 나 이 일 해야겠어. 그래, 잘 생각했어. 이거 진짜 돈 된다 너. 그렇게 저는 보험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부터 정말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제 주변 지인들이 전부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지인들이 소개해주는 사람도 생기고 점점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월급으로 500만 원을 받았을 때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인간 이지숙이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매일 식비를 쪼개 쓰면서 좌절감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산다는 게 그리 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애가 쓰이기만 했는데 제가 직접 번 돈이 게다가 적지 않은 돈이 통장에 찍히니 제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죠. 그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아이 옷을 한 벌 샀어요. 매번 주위에서 얻어 입기만 해서 늘 낡은 옷을 입고 있었던 내 아이. 누구보다 잘생기고 누구보다 똑똑한 내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해 마음 아팠었는데 2월 상품이 아닌 신상품으로 옷을 딱 입히니 아이가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우와, 우리 호영이 너무 멋지다. 엄마, 나 이뻐? 그럼. 아직 어려서 발음이 어눌한 아이는 새 옷을 입으니 자기도 좋은지 활짝 웃어주더군요. 능력 없는 남편과 진작에 헤어지고 싶었지만 이 아이 때문에 유지된 가족이었어요. 정말 제가 살아가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제 아이요. 이 아이를 위해선 저는 밖에 나가 보험을 파는 일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제가 나가서 버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는지 모든 집안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밖으로 일을 다녀야 했기에 집안일을 할 시간도 없었지만 남편이 알아서 해주니 제가 할 일이 없기도 했죠. 각자 할 일이 정해지며 규칙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 정도 지나니 저희도 집이 생기고 더 좋은 차도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저도 회사에서 직급이 생기게 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케어하는 일만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남편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다시 일을 할 생각이 없냐고요. 남편은 아이가 혼자 다닐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일을 다시 할 거라고 했지만 말만 그렇게 하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보험이라는 게 매달 상품을 팔아야 하는 일이잖아요. 매출이 생겨야 저도 수입이 생기는 건데 5년이 넘어가다 보니 저도 점점 힘이 빠지는 거죠. 나이도 들어가면서 체력이 예전만 못하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어요. 어쩔 땐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는 일도 있고요. 하지만 남편은 늘 천하태평이었어요. 나보다 나이도 더 많았지만 피부도 매끈하고 늘 생활에 여유가 있었죠.
오늘 있잖아. 그 호영이 반 친구 엄마들이랑 점심 먹었는데 말이야.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서 저녁을 먹는 저를 붙들고 남편은 낮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어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새로 생긴 커피숍을 갔다는 얘기, 우리 동네 맛집 투어 다니기로 했다는 얘기, 친구 생일 파티에 같이 갔다는 얘기 등등 해맑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면 괜히 배알이 틀려서 밥맛이 떨어졌죠. 나는 하루 종일 고객들 비위 맞추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데 남편이 동네 아줌마들이랑 그러고 다니는 게 솔직히 곱게 안 들렸죠. 듣기 싫어. 그런 말 그만해. 뭐?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다 우리 호영이랑 관련 있는 이야기라고. 아, 나 피곤해. 당신이 동네 아줌마들이랑 시시덕거렸던 이야기들 나 관심 없다고. 정말 너무한다. 나라고 아줌마들이랑 다니는 게 마냥 편한 줄 알아? 결국 그 대화 끝엔 말싸움을 하고 말았죠. 남편은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남편이 저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이 모든 수고로움은 자신이 내려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짊어지는 건데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저와 남편의 모습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저도 지치더군요. 나도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큰데 언제까지나 이 업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건데 하는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들고요. 처음에 TV 홈쇼핑에 보험 상품이 나왔을 때 저게 팔리겠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판매 상품이 점점 늘고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는 것들이 생기면서 저는 점점 위기감을 크게 느꼈죠. 아이는 아직 어리고 저희 집에 수입원은 이것밖에 없는데 혹시나 일을 못하게 되면 어쩌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걱정은 자꾸만 늘어났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계속 하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활비는 다달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고객을 한 분 소개받게 됐는데 제가 관리하는 고객분의 지인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애살 있게 관리하는 분이어서 저한테 연결을 시켜주더군요.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 분이셨는데 한 달 보험료를 꽤 많이 내고 계신 분이었어요. 다달이 들어가는 금액이 부담이 돼서 저한테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받길 원하셨죠. 그동안의 노하우를 동원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렸고 그분은 그동안 이런 설계사가 없으셨다면서 잘 알아듣게 해줘서 고맙다며 상당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영업이라는 일이긴 했지만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땐 저도 엄청 뿌듯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저와 인연이 돼서 또 다른 인연이 만들어지고 하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우리 이 팀장 정말 일 잘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똑 부러진다고. 내 주변에도 다 이 팀장 관리받아. 얼마나 잘하면 내가 다 소개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 팀장 우리 딸 보험도 한번 봐봐줘. 걔도 나처럼 귀가 얇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안면 받쳐서 다 들어주고 그랬거든. 안 봐도 엉망진창이지 싶어. 네 사모님 소개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제가 잘 상담해 드릴게요. 그렇게 또 고객 한 분이 연결됐습니다. 그분께 전해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미리 연락받았다면서 흔쾌히 저와 만나겠다고 하시더군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상담을 하러 갔죠. 장소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과 가까운 동네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안내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카페를 쳐다봤는데 거기에 낯이 익는 얼굴이 있는 겁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저희 집과 거리가 있는 동네였기에 이곳에서 남편을 볼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대체 누구랑 여기 왔나 싶어 가만히 보고 있으니 동석한 사람이 보이더군요. 여자였어요.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고 봤지만 제가 처음 보는 여자가 분명했죠. 머리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정신없이 뛰고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러다가 문득 남편이 볼일을 보러 왔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신호음이 얼마 안 가 바로 전화를 받는 남편. 내심 안도가 됐죠. 나한테 숨겨야 하는 사이는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생각은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어디야? 나? 집 앞에서 항모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있지. 집 앞에서라뇨.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제가 상담하기로 한 고객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이대로 커피숍 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일을 못할 것 같았거든요.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며 신호음만 듣고 있는데 상대가 전화를 받았어요. 동시에 커피숍 안에 남편과 있던 그 여자도 전화를 받더군요. 순간 그 고객이 지금 남편과 함께 있는 저 여자구나 하고 감이 왔죠. 네, 고객님, 지금 도착해서요. 곧 카페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자가 오늘 상담할 고객이라니 참 얄궂은 하루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제 전화가 끊기고 남편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준 차를 타고 유유히 주차장을 나섰죠. 카페 안에 들어가면서 정말 비참했어요. 제가 가정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할 때 남편은 제가 사준 옷을 입고 제가 사준 차를 타고 제가 준 카드로 자기 입맛에 맞는 여자와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상대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하며 고객으로 만나고 있는 제 처지가 정말 말도 못하게 속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우, 미인이시네요. 그 여자는 인상이 참 좋은 여자였어요. 얼굴에 걱정이라고는 별로 없어 보였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보험 설계를 새롭게 해줬고 그 여자는 상담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적극 소개해준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팀장님이 권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할게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해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아이 뭘요? 다 팀장님이 잘 해주시니까 그런 거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여성스러우시니 남편분이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은근히 남편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분명히 가정이 있는 여잔데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기분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지 그 여자는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이랑 주말 부부예요. 일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바쁠 땐 한 달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그래요. 남편이 능력은 있어서 돈은 많이 벌어다 주는데 집에 잘 오질 않으니 많이 외롭다면서 우울증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능력 있는 남편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그 남편 몰래 딴 남자나 만나고 다니는 이 여자의 정신세계가 정말로 한심했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여자.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당히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게 좋았던지 점점 소개된 이야기까지 하는 여자였죠. 그러다가 제가 알고 싶었던 이야기도 하더군요. 실은 저 만나는 남자 있거든요. 팀장님은 그런 남자 없어요? 부럽네요. 저도 남자 만나고 싶은데 일 때문에 바빠서요. 그러시구나. 저는 이 사람 만나면서 우울증도 고쳤어요. 저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제가 그 남자의 부인인 줄도 모르고 얘기를 늘어놓은 여자를 보면서 참 가소로웠어요. 자기가 힘들어서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쩜 이렇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지 정말 답 없는 여자였죠. 제 남편을 항모로 처음 만났다는 얘기, 자주 보다 보니 마음이 갔고 그러다가 그에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 바쁜 와이프 때문에 그도 많이 외로웠고 지금은 자신을 만나서 다행으로 여긴다는 얘기, 지금 본인이 이사를 와서 좀 더 마음 편하게 만나고 있다는 얘기 등등 알고 싶지만 알아서 더 괴로운 이야기들을 저에게 다 해줬죠. 그러면서 누구한테도 속 편하게 말 못해서 답답했는데 다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며 저를 보고 웃는 거였죠. 그 여자의 웃는 낯짝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엎어버릴까 하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말라서 몇 번이나 물을 마셔야 했죠. 겨우 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것들을 어떻게 족치면 속이 시원할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기만한 것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일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소파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대낮에 한가롭게 소파에서 영화 감상이나 하고 있는 남자라니 늘어진 모습을 보니 속에 배알이 꼬이더군요.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그냥 오늘은 저녁 같이 먹으려고. 좋지. 호영이 오면 고기 구워 먹자. 내가 오늘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전혀 모르는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꽃밭인 양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저 사람 인생이 어쩌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 싶은 게 하도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져 울컥하기도 했죠. 제 속이 그러든가 말든가 사는 게 재미 그 자체인 것 같은 남편은 신나게 고기를 구워댔어요. 저녁을 다 먹고 아이가 잠든 후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늘 영 이상하네. 있잖아. 내가 오늘 아는 사람한테 이상한 사진을 한 장 받아가지고. 사진? 남편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인지 제 눈치를 슬슬 보며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낮에 커피숍에서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오늘 여기 갔었지? 근데 웬 여자랑 같이 있더라? 제가 봤다고 하지 않고 누가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이 인간이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려고요. 그거 호영이랑 같은 반 친구 학모인데 그 동네로 이사를 갔거든. 이사 갔는데 당신이 거기까지 왜 가? 둘이 무슨 사이길래? 그냥 볼일 보러 갔다가 인사차 만난 거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는 남편.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도 있었나 싶어 왠지 낯설었어요. 저는 둘이 헤어지기 전 살짝 껴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한 장 더 보여줬어요. 당신 다른 여자들이랑 헤어질 때 이렇게 끌어안고 해? 언제부터? 내가 봤을 때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더 이상 발뺌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 인간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나는 아무 감정 없는데 저 여자가 나 좋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진짜 오늘 처음으로 둘이 본 거야. 정말이야. 낮에 그 상간녀가 저에게 털어놨던 얘기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 이 인간이 지금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네 하는 생각이 들자 더욱더 화가 났어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죠. 정말 하는 짓이 어쩌면 이렇게도 못났는지 이 인간이랑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죠.
그날 밤 저는 계속 그 인간을 추궁했어요. 제대로 얘기할 때까지 갈구고 또 갈궜죠. 그래도 끝까지 발뺌을 하더군요. 결국 의문을 확실하게 풀지 못하고 넘어가 줬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들고 저는 몰래 일어나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잠금 패턴을 다 알고 있었기에 뭐 남겨놨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찬찬히 보기 시작했죠. 역시나 통화 내역이나 문자, 카톡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낮에 그 상간녀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기엔 확신이 없어서 다른 증거를 잡으려고 했던 건데 건진 게 없어 낭패였죠. 그러다가 구글 포토에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은근히 기계치라서 어플 사용법 같은 건 잘 몰랐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클라우드 사진첩을 뒤져봤는데 역시나 핸드폰 갤러리에는 없던 상간녀와 찍은 사진이 막 나오더군요. 그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기가 찼습니다. 낮에 들은 그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죠. 그러다 한 사진이 눈에 꽂혔어요. 사진의 날짜는 1년 전. 그 사진에는 상간녀와 남편이 옷을 헐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던 사진이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였죠. 그래도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결국 남편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더라고요. 나 몰래 이 여자랑 이렇게까지 깊은 사이였으면서 그동안 저와 부부관계까지 했던 이 인간이 너무나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자기는 전혀 감정이 없고 그 여자 혼자 생쇼한 거라고 해놓고 진실은 남편의 말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배신감이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거짓말만 하는 이 인간을 어떻게 족칠까 생각하다가 망신을 톡톡히 줘야겠다 싶더군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한번 느껴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았죠.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그런지 일을 하는데도 의욕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표정이 안 좋다고 무슨 일 있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고요. 답답했어요. 저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게 슬기롭게 해결하는 일인지 갈피를 잡지 못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놓고 있는데 상간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지인을 저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복잡했어요. 정말 이 여자 꼴도 보기 싫다가도 혹시나 다른 얘기가 있을까 싶어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제 속에는 태풍이 온 것처럼 종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를 핑계로 상간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덕분에 그 자리에서 계약을 2건이나 하게 됐죠. 저는 그 여자에게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또 계약을 했네요. 아니에요. 팀장님이 능력이 좋아서 그렇죠. 오늘 친구 반응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아, 네, 그래요. 팀장님은 이번 명절에 시댁 가세요? 저는 이번에 시댁 안 가기로 해서 편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로 병원 입원을 한 상태라 이번 명절은 건너뛰게 됐다고 하는 말에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를 기만한 두 사람에게 제대로 갚아줄 어떤 생각이요. 저는 다음날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이번 설에는 제사 끝나고 친척분들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뭐?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저희 이사도 했는데 친척분들 한 번도 안 와보셨잖아요. 제가 음식 다 준비할 테니까 오셔서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해주세요. 저는 시댁 친척들을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죠. 집을 새로 사서 이사했는데 평수도 넓혀왔다고 시어머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들이라고는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동안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 좋은 모습 못 보여줬다고 아들 면 살려주고 싶어서 안달이셨어요. 그 마음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번번이 안 한다고 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자랑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저한테 추궁당한 이후로 계속 눈치만 살피던 그 사람은 저에게 힘들게 왜 그랬냐 하더군요. 다른 말 없이 당신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물론 고맙겠죠. 그동안 바람도 피우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는 동안 저는 밖에서 온갖 비위 다 맞추며 꼬박꼬박 집에 돈을 넣어주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명절까지는 2주가 남은 상황. 저는 남편과 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에겐 너무나 미안했지만 일이 많다고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 제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기에 나를 갉아먹는 짓은 안 하고 싶었죠. 회사 근처에 사는 친한 언니 집에서 2주간 신세를 졌습니다. 남에게 부탁하는 말 잘 못하는 성격인데도 지낼 곳이 마땅치 않으니 하게 되더군요. 회사 주변에 모텔도 많았지만 도저히 거기서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모텔이란 데가 목적이 분명한 곳이잖아요. 그 이름만 생각해도 남편과 그 상간녀가 생각나서 속이 너무 쓰렸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설 연휴가 됐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보는 제가 반가워서 곁에서 안 떨어지더군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문득문득 서글퍼져 울컥하는 눈물을 참느라 갖은 용을 써야 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만 끝나면 저는 분명히 남편과 이혼을 할 거기에 아들은 한동안 아빠 없이 그렇게 커야 했죠. 정말 부모로서 못할 짓이죠. 하지만 이혼을 안 하고 산다고 한들 그게 아들을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늘 좋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듯이 이것 또한 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저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고 저희 집으로 다들 넘어오셨어요. 다들 집이 좋다고 칭찬 한마디씩을 하시더군요. 저는 속내를 감추고 친척들에게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시어머님도 기분이 좋아서 계셨고요. 남편도 번듯하게 잘해놓고 산다는 칭찬 소리에 기분이 한껏 업된 상태였습니다. 하하호호 분위기가 좋은 거실을 벗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씨, 나 이 팀장이에요. 어머, 네 팀장님, 명절 잘 보내고 있어요? 그럼요. 제가 오늘 우리 집 잠시 오시라고 했잖아요. 명절 음식 같이 먹자고. 아, 네. 안 그래도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갈까요? 네, 얼른 와요. 지난번에 시댁에 안 간다고 하길래 명절 음식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갖다 준다고 하니 본인이 우리 집에 받으러 온다고 하더군요. 잘 됐다 싶었어요. 명절이라 며칠 둘이 못 만날 텐데 내가 만나게 해주지 뭐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누가 집으로 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잠시 뒤에 있을 제 이벤트를 이 사람도 좋아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난장판이 된 부엌을 정리했어요. 잠시 뒤 현관벨이 울리고 올 사람이 없는데 벨이 울린다고 다들 의아해하고 있을 때 저는 유유히 문을 열어 내 남편의 애인을 맞았죠. 어서 와요, 은혜씨. 아유, 온다고 고생했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와도 돼요? 집에 손님 오신 것 같은데. 그럼요. 어서 들어와요. 저는 상간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손에 이끌려 거실 입구에 섰을 때 상간녀와 그 상간녀의 애인인 남편의 눈이 서로를 바라보게 됐죠. 순간 얼음이 된 남편, 그 둘을 보고 있는 제 눈은 저절로 웃음이 지어졌어요. 잠시 뒤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갑자기 제 앞으로 와 무릎을 꿇고 제 앞치마를 잡으며 외쳤죠. 여보, 사랑해. 나 당신 없으면 진짜 못 살아. 갑작스런 남편의 행동에 친척들은 장난인 줄 알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웃지 못하는 사람은 시어머님, 남편, 상간녀 3명뿐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현관을 향해 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상간녀를 잡아 넘어뜨렸어요. 갑작스런 소란에 친척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어딜 가, 은혜씨. 며칠 못 봐서 보고 싶을까봐 내가 이리로 불렀는데 남의 호의를 이렇게 거절하면 안 되지. 팀장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상간녀는 울먹이며 저를 바라봤고 저는 세상 매서운 눈으로 쏘아봤어요. 왜? 둘이 나 몰래 바람 필 때는 이 정도 각오는 하고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 피면서 별일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뭐? 바람? 시어머님은 놀라서 저에게 되물으시더군요. 네, 바람이요. 어머님 아들 저 몰래 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벌써 1년이 넘은 사이더라고요. 아이고 이 녀석아, 그래 할 게 없어서 바람을 피워? 엄마 아파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에 그런 거예요. 남편은 변명한다고 정신이 없고 상간녀는 울음이 터져서 펑펑 울고만 있었어요. 친척들은 차마 말을 거들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슬금슬금 짐을 챙겨서 다 가버리더군요. 시어머님은 본인 아들 망신 줬다고 저를 탓하시고요. 정작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인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걸 구경하고 있었죠. 네가 평소에 쟤를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일만 봐도 내 다 알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척들 다 불러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가 우리 규철이 대우를 안 해주니 쟤도 한눈 파는 거 아니냐? 어머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했다고. 제가 바람 폈어요? 왜 제 탓을 하시냐고요? 어이구, 여자가 더 잘나서 좋을 것 하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딱 맞아. 딱 맞다고. 너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어야 했어. 바람을 핀 남편도 정말 싫었지만 같은 여자면서 모질게 말하는 시어머님도 남편과 똑같이 제 피를 쪽쪽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더 좋아도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나올 순 없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잘됐다 싶었어요.
이렇게 막장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하기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이제라도 바로 잡으시죠.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끄러울 것도 없겠죠. 안 돼요, 엄마. 나 지숙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몹쓸 인간이 나서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더군요. 기가 찼어요. 이런 것도 예상 못하고 바람 필 땐 좋다고 폈겠죠. 아무리 그래도 저는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었어요. 갑자기 그때 상간녀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러더니 그 인간 얼굴에 따귀를 날렸어요.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 쳐다보니 상간녀는 눈물을 질질 흘리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하더니 진짜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둘이 진짜 꼴값을 떨더군요. 이혼만은 절대로 안 한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 인간 더러워서라도 같이 살 수가 없었죠. 전 그래서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아이는 물론 제가 데려왔어요. 경제력도 없는 인간이니 양육권 소송은 하나만하였죠.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막 이혼을 했을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믿었던 애아빠한테 배신을 당한 터라 한동안 사람도 제대로 못 사귀고 그랬죠. 하지만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더군요. 덕분에 지금은 다 회복하고 능력 있는 남자와 연애도 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니 속이 편해요. 정말 가정을 지키려고 그렇게도 애썼는데 결국 지키지는 못했죠. 그래도 미련은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기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결혼을 할 기회가 또 있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이렇게 편하게 혼자 살고 싶어요. 이게 제일 속 편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많으시길 바래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 5일장에 갔다가 잘 말린 김장고추가 보이길래 한 5근 정도 샀답니다. 지금 사둬야 곧 김장철에 김치도 담그고 앞으로 또 1년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5근이면 3kg인데 차도 없이 장에 왔다가 이거 들고 집에 가려니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남편이 살아있으면 같이 장에 와서 남편이 운전해준 차에 가득 싣고서 집에 갈 텐데 이런 내 마음도 모른 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먼저 간 남편은 늙은 시어머니만 남겨두고서 그렇게 떠나버리니 야속하기만 하네요. 남편이 죽은 지 어언 3년이 다 되어가고 내 나이 62살에 아직까지도 86살 시어머니까지 모시며 살고 있답니다. 딸 하나 있는 거 오래전 시집가고 없고 그렇게 시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살고 있지요. 시어머니는 항상 보면 제가 본인이랑 처지가 같은 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자 나이 62살이면 재혼도 가능한 나이고 다른 사랑 찾아서 떠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본인처럼 다 늙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정말 재혼 꿈도 꾸지 말고 오로지 시어머니인 본인만 잘 모시고 살라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같은 경우도 5일장이 열리니 어서 가서 김장고추를 미리 사다 놓으라고 환갑인 제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에고 내 팔자야. 남들보다 일찍 혼자 되어 남편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모자라 시집살이까지 하며 사는 처지라니 정말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이제는 지치기까지 하는 것 같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5일장엔 갔다 왔네요. 장에 다녀온 전 김장고추를 깨끗이 마른 행주로 닦아서 이제 방앗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려는 저를 잡으며 고춧가루 김장할 거는 너무 곱게 갈지 말라고 하시면서 고운 고춧가루랑 청양고춧가루랑 나눠서 반반씩 갈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알고 있던 거지만 언제나 그랬듯 시어머니는 제가 못 믿어온지 뭐 할 때마다 제가 다 아는 것도 그 나이에 잔소리처럼 한 번씩 더 늘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전 아무튼 알겠다고 했고 이제 방앗간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또 하는 말이 볼일 다 보고서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답니다. 아유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지만 환갑이 넘은 이 나이에
한눈 팔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고요. 시집살이도 정도가 있지. 남편까지 일찍 죽은 마당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늘 가던 방앗간으로 김장고추를 갖고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글쎄 문을 닫았지 뭐예요? 그것도 오늘 하루 닫은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하여금 보름 정도 쉰다고 하니 이건 뭐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답니다. 우리 동네 방앗간은 여기밖에 없고 다른 방앗간을 가려면 옆 동네나 윗동네로 가야 하기에 저는 윗동네로 가봤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이 동네 방앗간이 어딨냐고 물으니 저쪽에 있다면서 그쪽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준 대로 그쪽으로 가봤는데 아니 이놈의 방앗간은 대체 뭐길래 줄이 아주 장사진이더라고요. 뭔 놈의 아줌마 할머니 할 것 없이 잔뜩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는지 원. 그러나 힘들게 김장고추를 들고 여기까지 왔기에 일단 저도 거기에 맞게 줄은 섰답니다. 저는 제 줄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안악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대체 방앗간 줄이 왜 이렇게 기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안악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요새 가을이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할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수줍은 듯 말을 못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쪽도 다 알고 온 거 아니냐며 수줍게 말을 하는데 정말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왜 그런 거냐고 되물으니 그럼 좀 이따 들어가 보면 알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궁금증이 생기게 됐고 빨리 제 차례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문을 열고 방앗간으로 성큼 들어갔어요. 김장고추를 내려놓고서 주인에게 곱게 갈라왔다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저는 홀린 듯 그 방앗간 주인을 주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글쎄 장동건 같이 부리부리한 얼굴을 한 잘생긴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정네가 팔 근육을 자랑하듯 민소매만 입고서 방앗간 일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왜 이렇게 다부져 보이는지 저렇게 잘생긴 남정네가 방앗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나이 많은 여편네들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눈에 반한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내가 가지고 온 김장고추를 성심성의껏 갈아주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때부터 고춧가루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그 방앗간 주인인 남정네에게 대뜸 결혼했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아직 미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저렇게 잘생겼는데 아직 미혼이라니 왠지 저 남정네 옆자리에 내가 있어도 될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만 저도 모르게 필터링 없이 대뜸에 나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저를 보면서 씩 웃는데 아니 저 웃음은 뭐래? 완전 사람 애간장 태우는 미소 그 자체더라고요. 어찌나 웃는 게 멋지던지 그 웃음에 한 번 더 반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자신이 마음에 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창피한 것 무릅쓰고 물론이라며 댁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사실 자기가 여기 방앗간 차린 뒤로 동네 아줌마들한테 대시도 많이 받았다면서? 하지만 하나같이 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나만큼은 자기 스타일이라면서? 자신도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말은 대체 뭐래? 다 늙어서 저렇게 멋진 노총각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다니. 하긴 뭐 젊어서부터 한 미모했던 나였기에 나 정도면 비록 늙었지만 충분히 매력이 아직 있을 거라는 공주병에 가까운 착각을 하고 말았죠. 그리곤 그 노총각이 그 말을 끝내자마자 방앗간 문을 잠시 걸어 잠그며 아까와는 다른 진중한 눈빛으로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 모습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눈을 지그시 감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노총각이 제게 그만.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생뚱맞게 청양고추 하나를 물어주더라고요. 저는 순간 놀라서 이거 뭐냐고 물으니까 자신이 직접 농사에서 수확한 매운 고추라며 한번 맛보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청양고추 맛을 한번 봤는데 아니 매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단 건지 이 남정네가 전해준 거라서 그런지
분명 청양고추인데 맛은 아주 맵지도 않은 게 달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맛 좋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가 싸줄 테니 몇 개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맙다고 하면서 그 남정네가 직접 키운 청양고추를 받았답니다. 드디어 방앗간에서 나올 때가 되어서 언제 또 볼 수 있냐고 말하니 내일도 영업하니까 또 오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김장 고춧가루랑 그 남정네가 준 청양고추랑 함께 집으로 가져왔네요. 집에 와서도 왜 이렇게 그 노총각 생각이 나던지 그날 저녁 저는 그 총각이 직접 전해준 청양고추 하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된장에 찍어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본 시어머니가 왜 자기는 안 주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울까봐 안 드렸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타박을 하지 뭐예요? 솔직히 맵지 않아도 이건 시어머니랑 나눠 먹기 정말 싫거든요. 혼자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자면서도 자꾸만 그 노총각 얼굴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하여 그 총각이 전해준 청양고추를 베개맡에 놔두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일어나자마자 집안일 다 끝내고 시어머니 아침밥까지 차려주고서 집을 나서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바람부터 어딜 가냐고 물어보기에 집에 참깨 들깨도 없고 기름 좀 짜야겠어서 방앗간에 다녀온다고 하니까 그러냐며 그럼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또 그 노총각이 있는 방앗간으로 갔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줄이 장사진이더라고요. 드디어 내 차례가 됐고 방앗간에 들어서니 노총각 표정이 어제와는 다르게 안 좋더라고요. 어제보다 야윈 얼굴 같았답니다. 그래서 전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으니 아니라면서 오늘은 제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들기름하고 참기름 때문에 왔다고 하니 알았다며 저보고 기다리래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노총각을 힐끔힐끔 주시하고 있었는데 정말 무슨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체 무슨 일이길래 어제와는 다르게 표정이 정말 안 좋아 보인다고 말하니 저보고 대뜸 누님이라고 말하면서 누님만 알고 있으라며 사실 이 방앗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원래 이 방앗간을 차릴 때 빚을 조금 냈는데 그 돈을 못 갚으니 깍두기들이 자꾸 찾아와서 괴롭힌다고 말을 하지 뭐예요. 그리하여 전 그 돈이 얼마냐고 물으니 여기저기 끌어모아 다 해결했는데 1,000만 원이 모자란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 1,000만 원 때문에 방앗간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뭐에 홀린 듯 그 1,000만 원 내가 꿔준다고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노총각이 갑자기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정말이냐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에 아니라며 어렵게 차린 방앗간인데 오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노총각이 감동했는지 눈가가 그렁그렁해지면서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부끄러워하니까 자긴 누님이 너무 좋다면서 앞으로는 이 방앗간을 누님과 같이 운영해 나가보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나랑 같이 살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콩닥콩닥 떨리고 설레는지 정말이냐고 말하니까 정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돈 1,000만 원 오늘 당장 가능하냐고 하길래 저는 물론이라며 은행 가서 바로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하니 현금으로 꼭 줘야 한다며 현금으로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알았다고 말했죠. 그리하여 은행에 가서 돈 1,000만 원을 찾아 현금으로 갖다 줬는데 이번에도 역시 방앗간 노총각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정말 고맙다면서 누님밖에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곤 저보고 당장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이냐고 물으니 정말이라면서 내일 다시 방앗간으로 오라고 하지 뭐예요. 그럼 그때 결혼에 대한 거 자세히 알려준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뭐 결혼할 상대자에게 차용증 같은 거 써달라는 것도 웃기고 저는 알았다고 하고 일단 방앗간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노총각이 잠깐만 기다리라며 줄 게 있다고 하지 뭐예요.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자신이 직접 재배한 청양고추라면서 하나를 제 손에 꼭 쥐어주지 않겠어요?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며 말이죠. 그렇게 하여 전해받은 청양고추 하나를 꼭 쥐고서 그 방앗간을 나왔는데
아직도 밖에 줄 서 있는 여편네들을 보니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방앗간 노총각은 나를 좋아하지. 너네는 안 좋아한다는 걸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안쓰럽게 다가왔답니다. 드디어 내일이 찾아와서 일찍이 방앗간으로 찾아왔는데, 아니 글쎄 방앗간 앞에 오픈 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대바람부터 여편네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줄을 서는 게 아닌 서로가 울며불며 술렁이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리곤 한 손에 모두 다 어제 내가 받은 비슷한 청양고추 하나씩을 들고서 방앗간 노총각에게 받은 거라면서 자기들이랑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야반도주했다며 자기들 돈 다 떼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 뭐예요. 보니까 저 사람들 대부분은 저처럼 다 혼자 된 여편네들이었고 나에게 했던 똑같은 수법으로 저 사람들을 꼬드겨 돈을 가로챈 거였더라고요.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방앗간 노총각을 좋아하고 흠모하며 돈까지 덥석 줘버렸으니 저도 역시나 사기를 당하고 만 것이죠.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볼런지. 나중에 시어머니가 1,000만 원 없어진 거 알면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정말 뒤늦게 남자 잘 만나서 새 출발하나 싶었는데 역시 주제 파악 못하고 이 나이에 나보다 어린 잘생긴 남자 만나서 팔자 펴보겠다고 한 내 잘못이 크죠. 아무튼 그 사기꾼 잡히기만 하면 청양고추보다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네요. 누구 이 사연 속 이 남정네와 비슷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제게 꼭 제보 바래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